요거는 제가 24.1 채널의 스피커를 이용해가지고 공연을 했던 거고요. 자, 앰비소닉이라고 하는 포맷을 소개해드립니다. 요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각종 가상 공간을 위한 멀티 채널 사운드를 위한 일종의 스탠다드 포맷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앰비소닉스. 얘는 사방팔방, 그러니까 아까 그 돌비 애트모스도 천장에서 소리가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3D이긴 한데 우리가 고도를 생각하면 우리 귀 높이와 우리의 위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앰비소닉스는 우리의 귀 높이뿐만 아니라 위, 아래, 그러니까 정말로 360도 구의 소리를 표현하는 포맷입니다.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인코딩하고 디코딩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인코딩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포맷이든 간에 앰비소닉스 포맷으로 한번 들어오면은 얘를 다시 몇 개의 스피커 환경이든 간에 그 환경에 맞춰서 뿌려줄 수 있다는 거죠. 디코딩을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간단한 마이크 4개를 이용한 앰비소닉 마이크 레코더예요. 이게 4방향을 하고 있죠. 요 4방향, 이걸 W, X, Y, Z라고 하는데 요 4방향이 서로 정보를 나누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나눠가지고 요 모든 방향의 소리를 다 캡처링 한 다음에 얘가 디코딩을 통해서 5.1로도 뿌려주고 7.1로도 뿌려주고 요거를 디코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거 24채널 뭐 이런 거를 스피커를 많이 써가지고 표현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라우드 스피커 오케스트라. 스피커의 공식,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는 스피커의 뭐랄까 플레임이에요. 라우드 스피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멤버만큼 스피커의 개수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라우드 스피커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는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포맷이에요. 이거죠. 앰비소닉스 1970년대. 이거 친구들이 뭐 지메바폰, 어코스모니움, 비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스피커를 이용해가지고 음악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매우 유명한 파리 GRM의 어코스모니움이라는 라우드스피커 오케스트라 포맷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써놨지만 앰비소닉스는 1970년대에 개발이 됐으나 5번째 점이네요. Never commercially adopted until recently.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다가 얘도 같이 방치되어 왔었던 거예요. 소리가. 그러다가 지금의 디지털 지구 환경이 생겨나면서 갑자기 스탠다드로 부상을 한 거죠. 왜 얘가 스탠다드로 부상을 할 수 있었냐면은 바로 그 인코딩, 디코딩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특정 스피커 어레이, 예를 들면 5.1, 7.1을 위해서 그 포맷이 만들어지고 그 환경에서 재생을 해야만 정확한 재생이 가능했는데 얘는 인코딩을 한번 거치고 나면은 그 포맷을 갖다가 아주 유연한 포맷으로다가 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360도 VR 환경에 일종의 스탠다드화 되어서 활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앰비소닉스를 제공하는 솔루션들, 하드웨어 솔루션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고요. 상업화가 돼 있습니다. 이 로데라고 하는 마이크 회사에서도 저런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자체 소프트웨어, 저게 인코딩, 디코딩을 해주는 소프트웨어이고요. 이거로다가 이제 녹음을 하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당연히 얘는 이제 뭐랄까 프로페셔널 레벨인 거고 얘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간단한 앰비소닉 레코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앰비소닉 A 포맷은 요 4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그대로 그냥 레코딩을 해주는 거고 앰비소닉 B 포맷이 있는데 그 포맷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것을 데려다가 이렇게도 만들어주고 저렇게도 만들어주고 가봉이 아주 쉬워지는 거죠. 오리엔테이션을 정해주면은, 그러니까 센터를 맞춰주면은 여러분들 V 360도 영상을 하면은 이렇게 스티칭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스티칭한 그 화면과 제의 화면을 맞춰주면은 이제 얘가 화면을 돌리면은 소리도 같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앰비소닉 그 B 포맷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앰비소닉 B 포맷으로 인코딩을 했는데 그러면은 엔드 유저, 최종 소비자, 이 컨텐츠를 소비할 최종 소비자들은 이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안 할 수가 없죠. 대부분 뭘로 들어요? 최상의 경우가 이어폰. 예를 들면은 7.1
또는 아주 심각한 실험의 환자들은 저 구환경을 만들어 놓고 스피커를 달아놓고 들어요. 실제로.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굉장히 큰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죠. 그리고 하다못해 아까 그 5.1, 7.1 환경도 집에 갖추고 지금 음악을 감상하거나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은 굉장히 보기 드물어요. 그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사실은 헤드폰이죠. 그러면은 앰비소닉을 사실은 헤드폰 포맷으로다가 디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되게 번거로워요. 그러면은 헤드폰만을 위한 360도 오디오를 담을 수 있는 포맷은 없는가? 바이노럴 오디오라고 해요. 우리가 누가 뒤에서 부르면은 뒤에서 부르는지 알죠. 엄마가 뒤에서 밥 먹으라고 부르면은 뒤에서 소리가 나는구나 안단 말이죠. 우리의 귀는 일단은 이 웨이가 이렇게 생겼으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상실이 되면은 우리가 방향성을 잘 못 듣겠죠. 이렇게 생겼으며 좌우 귀가 정보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들어오는 소리랑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죠. 이어폰 한쪽만 들으면 이쪽으로 새지 않잖아요, 소리가. 그러니까 두개골이 얘와 얘를 막아주고 우리의 귀는 한 요만큼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쪽에서 오는 소리도 이쪽에서 들리지만 이거는 우리 두개골을 회절해서 듣는 소리. 이거는 당연히 색깔도 달라지고 시간차도 약간 있죠.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위치 정보를 알아내는 거예요. 음량, 그 다음에 위치. 그것을 이용한 게 저 바이너럴 레코더들이에요. 요 왼쪽에 저 노이만 KU100이 마네킹, 아주 구조는 사실 단순해요. 사람 모양 머리를 그냥 똑같이 해놓고 귀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저 안에다가 마이크를 박은 거죠. 그 다음에 요 3DO 프리스페이스라고 하는 제품은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 얼굴 모양을 생략한 거고, 심지어 얘도 수십 년 된 거예요.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 왔던 거고,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아마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ASMR 마이크 그럴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그 ASMR이 인기를 끌면서 그거 용도로 싸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 왼쪽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프로페셔널, 아주 정교한 그 결과를 위해서 쓰는 거고, 3DO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들 많이 쓰고 있죠. 이거 ASMR 마이크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채널이에요. 마이크를 2개밖에 쓰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정보를, 공간감을 전달하는데, 특히 스트리밍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날리는데 최적화된 포맷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얘를 그 온라인상에서 제가 현재 지금 실험하고 있긴 한데요. 제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360도 오디오와 360도 비디오를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날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사실 그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정말 좀 더 진보된 솔루션을 제가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이노럴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포맷이 가볍기 때문에 인코딩, 디코딩도 과정도 필요가 없죠.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으로 레코딩한 거는 당연히 공간감을 사방팔방 360도 다 느낄 수는 있으나 얘는 귀로 들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로 들으면은 그 효과가 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어폰으로, 헤드폰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피커 2개를 놓고 음악을 감상했을 때 왼쪽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를 왼쪽으로만 듣고 오른쪽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는 오른쪽 귀로만 듣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소리가 합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분리된 소리로 들어야만 그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종의 한계는 있으나 장점도 매우 많다. 앰비소닉하고 이 바이너럴 오디오를 일종의 솔루션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Q&A 시간을 잠시 가져보죠.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강연을 이제 어떤 내용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제가 또 사운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거 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또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어떤 사운드에 대한 그 사례들을 가지고서 참 이해하기 쉽게, 또 이런 메타버스 상에서의 앞으로 사운드가 가야 될 부분과 또 이런 이해들을 잘 또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하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사실 이 사운드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정말 이 메타버스 상에서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우리 대학생 분들이나 뭐 이런 대학원생분들 이쪽에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이쪽 전문가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가려면은 어떤 과정들을 밟는 게 좀 좋은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공을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은
반드시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정보를 스스로 취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익히면은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드시 무슨 뭐 학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은 저도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영상 공부도 하고 제 음악을 위한 뭐랄까 실시간 영상 제너레이팅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거든요. 요즘에는 수준 높은 전문가가 되는 거는 여전히 어려우나 어느 정도의 기능을 익히고 활용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문턱이 매우 낮아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굉장히 고맙고요. 저는 지금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핵심이 영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영상을 뭔가 소리로 이겨먹을까라고 하는 야심찬 의욕도 있었으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의 핵심은 영상이 맞고요. 아까 제가 초록에서 쓴 것처럼 영상 정보가 가장 훨씬 즉각적이고 1차적으로 우리의 감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리가 넘어서기는 힘들다. 하지만 반드시 훌륭한 소리가 영상을 서포트했을 때 더 강력한 레벨의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리가 필요하다면 또는 좋은 소리를 찾는다면 반드시 전문가가 되지는 않으셔도 된다. 네, 감사합니다. 꼭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네, 본인에게 맞는 적정한 경험 수준을 또 찾아서 잘 준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원생 중에 사운드를 전공한 학생이 많습니다. 미디어 아트와 접목해서 사운드 디자인 전공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영역일지 또 어떤 공부를 해보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뭐 경험이 많지는 않으나 제가 경험한 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현장 경험을 많이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초기에는 그러니까 미술계와의 접점이 크지 않을 때는 나는 작곡가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내가 왜 여기서 납땜질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등등등의 난 누구고 또 여긴 어딘가에 대한 고민 이런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 미술관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제가 뭔가 일을 스스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오디오 라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다음에 뭐 몰딩이나 테이프 칠을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오히려 여기는 동선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라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짜면은 좋겠구나 등등등과 같은 설계 내가 음향 시스템과 컨텐츠까지 아울러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미디어 아트 부분에서는 이 두 개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요. 예를 들면은 이 작품에 들어가는 소리 컨텐츠 를 만드는 작업과 이 소리 콘텐츠를 현장에 적용하는 일,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다 두루두루 경험하고 잘 알아야지만 미디어 아트 현장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미디어 아트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실제적인 물리적인 작품이나 인터랙티브한 요소랑 사운드의 또 결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또 참고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SMIT의 이주환 교수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그 사이코 어쿠스틱 분야 관련돼서 연구나 교육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심 있게 잘 들었고, 가상공간과 관련된 전통적인 사운드 솔루션들부터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앞서 강연을 시작하실 때 열린 결말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아마 사실은 그 앞으로 벌어지게 될 가상공간의 구체적인 어떤 포맷이라든지 활용의 사례에 따라서 이 사운드가 어떤 식으로 개입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관련돼서 이제 연구과제도 수행 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상공간에서의 사운드는 기존의 단순한 어떤 입체 사운드가 갖고 있는 레코딩이나 디스플레이 방법의 차원과는 좀 다른 방식의 어떤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고 관련 연구도 하고 있는데,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이 가상 공간이 갖고 있는 사운드와의 어떤 독특한 어떤 챌린지 요소가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중요한 그런 과제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열린 결말이라고 한 거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포맷이 일종의 스탠다드가 정해진 것이 아니듯이 사실은 그 멀티 채널 포맷도 앰비소닉스라고 하는 것이 스탠다드의 일종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게 무슨 최종 엔드 유저들을 위한
스탠다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지, 어떻게 변화할지를 저도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가상 공간을 위한 사운드만의 독특한 그런 특징이 뭐가 있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중요한 거는 가상이죠. 일종의 일루션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소리들이 들어가야 훨씬 재미가 있을 것이고 보는 사람 또 듣는 사람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상 현실이기 때문에 이 360도 카메라로 음악회 또는 공연 전체를 다 찍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짜리 공연을 보고 있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어지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집중력도 많이 흐트러지고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이 안정화가 안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흥미 요소들을 주어줘야 되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 소리로 그 흥미의 요소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데 흥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일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피커가 많고 채널이 높게 구현되었다고 해도 소리 섞임이 많으면 소리가 많이 왜곡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설계를 같이 해야죠.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스피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예요. 스피커가 많다고 그 스피커들이 동시에 소리를 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스피커가 많다는 얘기는 스피커의 개수가 많은 것은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더 섬세한 소리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를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공간에서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설계를 하고 그거를 컨트롤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이거는 왜곡을 줄이고 훨씬 더 리얼리스틱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녹음하고 이제 편집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장비와 노력이 들어가는데, 엔드 유저 관점에서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듣게 되는 수준에서 갑자기 이게 딱 오게 됐을 때 갭이 여전히 참 큰 부분이 그것도 많다는, MP3를 하늘로 날려서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는 이제 좀 이런 가상현실 세계에 적합한 어떤 물리적 디바이스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을 그래도 조금씩 하실 것 같은데, 미래에는 좀 어떤 식으로 엔드 유저들이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편의성의 벽은 못 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분리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 안에서 매우 한정된 공간 안에서는 이어폰, 헤드폰과 뭐 랩탑 컴퓨터 수준에서 가상 공간을 즐기고 대신 어떤 뭐 미술관이라든가 어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좀 더 큰 레벨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어 뭐 360도 돔이라든가 이런 환경에서 정말 리얼리스틱한 컨텐츠를 경험하는 이게 한 두 가지로 나뉘어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의 이머시브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많은 자본과 기술들이 투입돼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를 찾는 경험들을 제공을 하고 개인들이 그거를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아무래도 그 많은 비용과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또 물리적인 것들을 다 동원하기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또 아무래도 다양한 다채로운 경험들이 또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또 특별히 강연을 수고해주신 우리 조진욱 박사님에게 박수로 네, 한번 보내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